네, 백운기의 시사 1번지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번지 여론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박진영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함께합니다. 자, 앞부분에 대선 주자들의 지지도 살펴봤고요. 주로 주요 후보들을 살펴보는데 이번에 이른바 삼지대라고 하는 곳의 후보들 지지도를 한번 살펴보지요. 지금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 그리고 새로운 물결이라고 하는 신당을 내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이렇게 삼지대에는 세 후보가 있을 수 있는데 과연 대선판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지지율이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은영 소장님, 혹시 그와 관련한 지지도는 어떤 거가 있을까요? 일단은 오늘 그 MBS 거를 보더라도 이게 한 5% 정도, 두 후보다 5%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난주는 심상정 후보가 6이었고 안철수 후보가 7이었는데 좀 빠졌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게 양강 구도로 선대위 체제가 이제 확실하게 고착이 되면은 여기서 지지율이 조금 더 빠지지 않을까. 다만 이제 연령별 그 지지는 조금 다르긴 해요.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20대에서 조금 더 지지가 높고요. 안철수 후보도 20대, 30대 쪽에서 조금 지지가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까 조사했던 MBS니까 네. 특별히 뭐 더 소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혹시 추세는 어떻습니까? 그 전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추세를 보면은 그 전보다는, 그러니까는 이제 경선, 그 국민의힘 경선 전보다 국민의힘 경선이 끝난 이후에 두 후보의 지지율이 다 상승을 했다. 그거는 이제 홍준표 후보 지지가 좀 이렇게 각각 나눠서 간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약간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민주당 경선 끝난 이후에도 그 호남표의 그 젊은층 표가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 쪽으로 좀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럼 박진영 교수한테 한번 먼저 물어볼까요? 사자 구도라고 봤을 때 이 심상정, 안철수 두 후보의 지지율이 중요한 것이, 지금 일단 그 전에 보면 정의당 후보는 민주당 후보와 막판에 단일화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는데 이번에 보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말하는 것, 물론 어떻게 될지 알겠습니까만은 현재까지로서는 끝까지 갈 분위기이고, 안철수 후보도 이번에는 좀 달라 보이는데, 만약에 이 후보들이 양강 구도에 밀려서 가라앉으면 몰라도 올라간다면 변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뭐 올라가지 않고 현재 있더라도 변수가 충분히 됩니다. 우리가 2012년도에 양자 구도로 이렇게 붙었지 않습니까? 박근혜, 문재인 붙었을 때 3% 차이가 났거든요. 이 두 분이 갖고 있는 게 3%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 두 분이 더 이상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심상정 후보는 더 빠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후보에 의해서 보수표는 결집된 상태입니다. 이 보수표가 중도적으로 빠지는 것이 안철수 후보 쪽으로 많이 옵니다.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미 보수표가 결집한 상태에서도 안철수 후보는 이 정도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진보는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결집되지 않았거든요. 않은 상황에서 심상정 후보가 이 정도 지지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를 중심으로 결집하면은 심상정 후보의 표는 빠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수영 평론가 전망을 들어볼까요? 뭐 저는 일정 부분 동의하는데,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좀 왜 반영되지 않았을까? 홍준표도 빠지고 이낙연도 빠졌는데 그러면 왜 안철수에 반영이 안 됐을까?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워낙 보수 진영의 지지세가 강고했고 컨벤션 효과가 싹 쓸어갔던 블랙홀이 돼버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가 문제죠. 그러니까 앞으로가 이 두 후보에 대한 끊임없는 이제 불안한 프레임이 제공될 테고, 이 후보들이, 양강 후보들이 잘 이걸 이겨낸다 모르겠지만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출렁거리는 지점들이 두세 번 올 겁니다. 그럴 때 과연 효과적으로 그것을 안철수 후보가 흡수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 여부가 저는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안 대표의 행보를 놓고 보면은 특히 2030과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내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먹힌다면은 지금 특히나 2030에서 여성층은 굉장히 부동층이 많아요. 남성은 어느 정도 됐지만 그래도 변신 가능성이 35% 이상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성은 또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관건은 사실 2030이 우리 유권자의 3분의 1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상당 부분 이 부동층을 흡수할 수 있다면 저는 좀 지형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그것은 11월 말 정도로
지금 어쨌든 포연이 좀 가라앉은 상태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11월 말 정도의 여론조사가 저는 그러니까 사자구도의 좀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이은영 소장 네. 보시기에요. 네. 지금 우리가 MBS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찍을 후보가 없다라고 하는 게 20% 내외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번 대선을 비호감 대선이다, 비리 의혹 대선이다, 음주운전 대 초보운전 대결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정말 찍을 후보가 없네. 그렇게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제3지대의 후보들에게 쏠릴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가능성이 저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지금 이제 두 분하고 거의 비슷하게 보는데 그 이유가 그 갤럽에서 지난 8일, 9일 날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계속 지지하겠다가 64.2, 지지한 후보를 변경하겠다가 34.5인데 20, 30대에서는 이게 완전히 거꾸로 나타났어요. 계속 지지하겠다가 30.9, 20대, 그다음에 30대는 39%인데 바꾸겠다가 20대는 69.1, 30대가 61이 나와서 이렇게 이번에 이제 20, 30대가 스윙 보터라는 걸 여기서 확실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20, 30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좀 우스갯소리로 집 나간 집토끼다. 그래서 원래 예전에 그 민주당을 지지하던 층이었어요. 예. 원래는. 근데 지금 이제 다른 헤매고 있는 그러니까 표류하는 층이 돼버렸는데 어쨌든 이 층이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게 거의 뭐 60%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민주당에서 공약을 하기에 따라서 끌어올 수도 있는 표심이다. 그리고 또 때로는 전혀 노력을 해도 돌아오지 않은 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궁금한 게 지난번에 2030 홍준표 후보가 지지를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네. 탈당도 꽤 많이 했다고 하는데 네. 그 표는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 현재는 그 표가 약간 이제 부동층으로 가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후보가 이제 거기를 빠르게 그 표심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일정들을 만들었었죠. 근데 그게 바로 그냥 또 갈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상당히 진정성 있게 다가가야지 이 젊은 층의 마음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요. 네. 지금 이제 여성 표가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2030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현재 4강 구도에서 심상정 후보가 유일한 여성 후보인데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보면 여성 후보가 여성 표를 그렇게 많이 가져가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때는 많이 가져갔었고요. 그때도 초반에는 그 40, 50대 그 고연령층에서 거의 지지를 안 했었는데 어느 순간 지나고부터는 이제 박근혜 후보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해서 사실 당선에 기여를 했고 그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 지난 4.7 서울 재보궐선거 때 보면 이 젊은 여성층이 정의당을 많이 찍었어요. 근데 지금 이 심상정 후보로 확정이 된 이후에 이 비호감도를 보면은 심상정 후보도 비호감도가 70%가 돼요. 그래서 이 2030 젊은 층이 과연 심상정 후보로 이동을 할까? 그건 조금 미지수입니다. 최수영 컨설턴트 보기에 심상정 후보 비호감도가 높은 것은 뭐라고 보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피로도로 봐야겠죠. 네 번째가 네 번째 되죠? 출마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그러니까 정의당 하면은 정말 다양한 가치와 다원화된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중요한데 늘 심상정 후보가 대선 후보 선출되니까 그것이 과연 정의당의 가치와 부합하는지 이런 데 본원적 질문을 좀 던지는 것 같은 게 그게 아마 비호감도로 좀 많이 직결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분석을 합니다. 박진영 교수도 그렇게 보시나요? 네, 뭐 심상정 후보가 보이는 모습이 이제 우리 너무 익숙하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늘 신상품 좋아합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안철수 후보도 윤석열 후보가 나오기 전까지 아주 오랫동안 비호감도 1위였습니다. 이 지금 4명의 유력 후보가 다 비호감도가 아주 높은 상황이고 찍을 후보가 없다라는 것이 투표를 안 하는 상황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래된 후보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환골탈태라는 뭐 사자성어가 적당하긴 한데 그게 사실 말처럼 쉽지가 않거든요. 유권자의 마음은 언제나 그 새롭게 나타난 뉴페이스들에게 마음을 끌리게끔 돼 있거든요. 예. 이제 물론 뭐 신상품이라고 해서 다 제품이 검증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새롭다고 하면 눈에 보이는 건 마련인데 그러면 정말 달라진 것처럼 보여지게 하는 것 그게 어떤 것인가는 그 후보가 달린 거겠죠. 네, 아까 그 홍준표 후보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그 2030이 이제 홍준표 상당히 지지를 많이 했고 그때 거의 뭐 40대 후반에서 50%까지 지지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윤석열 후보가 된 뒤에 어느 정도 이동을 했냐 봤을 때는 한 30% 정도밖에 윤석열 후보로 이동을 안 한 걸로 보여지고 홍준표 후보가 받은 20, 30대 지지율보다는 더 낮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20, 30대가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 이탈이 많은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 20, 30대들이 많이 가는 커뮤니티
보면 자기들의 신세를 고구려 유민 같다, 마음 듣고 싶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민심이 당심에 의해서 왜곡됐다라는 이게 상당히 공정하지 못하다는 이슈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요층을 정말로 진정성 있게 다가가지 않으면 이 표심을 잡기는 어렵다 보여집니다. 전문가 나오셨으니까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번 여론조사만 말고 역대 대선 그리고 다른 나라까지 살펴봤을 때 대체로 유권자들이 중요한 선거에서 표를 행사했을 때 네. 그것을 움직였던 가장 큰 변수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대체로 어떤 거였습니까? 지금 자신의 처지였습니까? 미래에 대한 비전이었습니까? 후보 개인에 대한 호감도였습니까? 사실은 이제 도덕성 부분을 제일 중요하게 봤었어요. 그전에는. 근데 이제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가 진행되는 속에서 치러지는 대선이고 2030 세대가 캐스팅 보트를 쥔 상황인데 이 2030 세대의 그 가치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런 게 지금 기성세대와는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나의 이익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줄 수 있냐를 따지는 세대고 그리고 도덕성이 이번 선거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돼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정책을 통해서 얼마나 그 각 계층과 세대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느냐 문제 해결 능력 이건 것 같습니다. 최수영 컨설턴트는 이번 대선 뭐가 좌우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번 대선이 사실은 딱 찍어서 뭐라고 분석하기보다는 2030을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하면요. 저는 2030의 정치적 유동화가 우리 정치 발전에 상당한 순기능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고착화, 세대별 이런 갈등, 그다음에 세대별 투표 행태 이런 것들이 고착화 되버리면요, 정치가 게을러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대별 혹은 더 다양하게 이것이 유동적이 나타나면은 거기에 대한 대응이 더 정교해지고 더 실질적인 그런 것들을 꺼내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좀 약간 다양성을 가진 이런 지지 성향들이 오히려 저는 우리 정치의 순기능적 역할을 발휘할 거라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정교하고 진정성 있고 그다음에 맞춤형을 꺼내놓느냐. 이게 저는 승패를 2030을 움직이는 후보가 그렇죠. 이길 유권자의 것이다. 3분의 1입니다. 정말 많은 34%예요. 그러니까 저는 스윙 보터지만 실제로도 주력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맞춤형을 어떻게 꺼내놓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정치가 게으르지 않고 역동적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을지. 2030 투표 참여율은 높을까요? 저는 이렇게 높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2017년 대선이 그랬거든요. 이 사람 20대들이 결국 승패를 갈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박진영 교수. 글쎄요, 뭐 정책이다 또 이익을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저는 이런 것들이 합쳐진 큰 변화, 혁신과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정치판이 흔들리고 뭐 깨져야지 새로운 미래가 보이거든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 데리고 새로운 정책 내놓는다, 좋은 공약 내놓는다 안 믿거든요. 결국 이야기는 뭐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가 30년 동안 했던 모습을 보면 그대로 보여줍니다. 뉴 DJ 플랜 JP도 데리고 와서 합종 연합을 해서 이기겠다는 정치판의 의지를 변화의 의지를 그대로 보여준 거거든요. 내 살을 잘라내면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4명의 후보가 비호감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자기 혁신입니다. 자기 정당 내에 혁신을 해야 됩니다. 정의당도 바뀌어야 되고 민주당도 바뀌어야 되고 국민의힘도 바뀌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보여야지만은 저는 이 국민들이 신뢰를 하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정책도 신뢰해 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공감합니다. 1번지 여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여론 이어가겠습니다.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박진영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은영 소장께 이번에는 저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번 대선을 비리 의혹 대선이라고 할 정도로 여야의 유력한 두 후보가 모두 의혹의 지금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의혹이고 또 윤석열 후보는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인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관훈 토론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 수용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특검 논의가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특검 찬성하는 여론이 더 높지요? 네, 그렇습니다. 한 3-4개 조사 결과 최근 거 나온 것들 보면 10명 중 한 6명이 특검에 지금 찬성하는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찬성의 내용이 뭐냐도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쨌든 수사가 그 곽상도 이제 좀 전 의원이 됐는데, 곽상도 전 의원이나 그다음에 박영수 전 특검 했던 변호사, 이분에 대한 소환이나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좀 전체적으로 좀 포괄적으로 제대로 해달라 이런 여론인 건지 요거는 조금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최수영 컨설턴트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힌 것도 이런 여론
생각해서 네.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특검을 찬성한다고 하는 여론조사 가운데 그 연령별 응답 보면 가장 높은 응답이 20대였습니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네, 이게 맞습니다. 20대가 공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단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아무리 여기에 대해서 내가 뭐 공공이익을 환수했다고 해도 20대는 안 믿는 거예요. 그게 공정가치에 안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20대가 스윙보터라면은 특검 수용해야죠. 이렇게 원한다면은. 아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환의 좀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된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건 지금이라도 제 역대 특검 12번을 살펴보니까요. 특검을 합의하는 데 걸린 시간만 47.5일입니다. 합의하는 데만. 뭐 선거 특검의 방향, 수사, 뭐 내용, 제목 이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최소 60일, 최대 90일이잖아요. 그럼 5달 반이 걸리는데 지금 시작해도요. 지금 시작해도. 그래서 저는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을까? 정말 지금 이번 주라도 가동해야 그나마 인수위 때 발표 나옵니다. 그러면 박준영 교수, 특검의 결과 발표 나기 전에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데 네네. 그런 경우에 특검이 얼마나 이재명 후보한테 도움이 될까요? 이재명 후보뿐만이 아니고 뭐 윤석열 후보에게도 도움이 안 되죠. 두 사람 다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 나온다고 보고요. 지금 특검을 하자는 여론조사 수치와 정권 교체의 여론조사 수치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찍지 않겠다고 하는 수치하고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을 포위하는 구도로서의 여론으로서 지금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이재명 후보는 이제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 이제 특검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사실 이게 여론조사를 가지고 이제 사법적 절차를 만들겠다는 것도 문제이기도 하고 또 대선을 특검 국면으로 가게 되면요. 국가와 국민이 불행해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정책 논쟁도 되지 않고 특검을 가지고 누가 유죄니 무죄니 이걸 다투다가 그냥 대통령 선거 끝나버립니다. 좀 한번 정치권 전체가 한번 판단해 볼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특검을 하지 않고 지금 검찰 수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재명 후보한테 더 불리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의혹은 넘어졌을지라도 국민 정서라는 허들이 더 높아져 버리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과연 그 법정 드라마를 피한다고 이게 가능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물론 특검이 수사가 어떻게 될 것이냐. 다만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고발 사주는 여당이 특검 인정하고 이 대장동 의혹은 야당이 특검 인정하겠다. 이거는 사실 정치로 몰아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중립적인 데는 맡겨야죠. 그건 이 대표의 그 발언은 저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고 정말 실체적 진실을 밝힐 의도가 있었으면 가장 여기에 대해서는 적정한 사람으로 가는 게 맞는데 저는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특검을 안 하고 검찰 수사만 끝내겠다. 이것은 면죄부는 받을 수 있을지언정 저는 국민적 허들은 더 높아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뭐 최수영 평론가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좀 더 속도감 있게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도록 폭넓게 빨리 진행돼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검찰이 수사 빨리 매듭 짓고 그렇죠. 이재명 후보 털어주고 네네. 뭐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일지도 궁금하고 또 특검이 빨리 해서 이재명 후보 의혹을 털어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이런 상황에서 특검 카드가 과연 이재명 후보한테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인 거죠.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특검조차도 신속하게 해서 빨리 결론을 내자라고 이제 주장을 해야 되겠죠. 네. 이게 지금 대선이 미래 비전이 가장 중요한 대선의 키워드는 결국 이제 미래에 대한 전망적 투표거든요. 근데 특검을 해버리면 이게 진짜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나라의 장래가 어두워지는 그렇게 해서 뽑은 대통령이 과연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대장동 그 국감할 때도 사실은 국감 그 대장동에 이재명 후보 책임이 있다라는 게 67.1이었. 지만 그 국감을 통해서 그게 많이 낮아졌거든요. 물론 특검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벗어낼 수는 있겠지만 이게 대선이라는 미래에 대한 더군다나 이 코로나가 이제 마무리돼서 경제를 다시 돌려야 되는 이 상황에서 특검이라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미래를 이끌고 갈 대통령을 법정이나 검찰이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가려진다는 것은 그렇죠. 불행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이재명 후보가 관훈 토론에서 전제 조건 같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그런데 검찰 수사가 미진한지 안 한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뭐 아무 혐의 없음 나오면은 미진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그렇게 나왔을 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검찰이 무죄라고 했네 그렇게 받아들일까 분명히 논란이 있을 텐데
그때도 그러면 여론조사로 해서 국민들 검찰 수사 결과 미진하다고 보십니까? 잘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만족을 시킬 수가 없어요. 특검이라는 게. 또 그 과정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게 특검의 대상과 범위도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미 벌써 이재명 후보는 그 특검 이번 그 대장동의 원천인 부산저축은행 거부터 같이 다 넣어서 하자라는 거가 있고 윤석열 후보 쪽은 또 고발사주 여기다 같이 넣어서 혼합해서 막 하자 이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 누구도 만족시킬 수가 없는 특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 수사 미진 여부를 어떻게 가릴 수 있을까요? 뭐 더 이상 어떻게 미진합니까? 지금 대통령이 검경 수사 협력하라 했더니 국민의힘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은 그동안 검경 수뇌부가 2번 만났대요. 한 번은 뭐 수원에 있는 왕갈비치에서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휴가 다 냈어요. 수사 담당자들이 휴가 다 내고 뭐 코로나 때문에 격리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를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걸 미진이다 아니다를 뭐 저는 검찰이 지금 어서 특검 어서 오십시오라고 좀 기다린 거 아닌가 싶은데 저는 이게 검찰이 직무유기를 떠나서 대한민국 역사에 죄를 짓는 겁니다. 검찰이. 박지정 교수 왜 가만히 있으세요?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일방적이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대장동 관련해서 배임 의혹과 뇌물 의혹이 있는데 뇌물 의혹은 이제 돈의 흐름이고 실제로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름도 나오고 있는데 그쪽으로는 수사가 되지 않고 서류상에 나오는 배임 쪽으로만 핵심적으로 수사를 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좀 불편함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특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이제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라든가 이런 쪽에서 대장동 하면 이재명 이꼴시키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좀 난처한 측면이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2가지 의혹이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윤석열 후보 쪽에서 그러면 동시특검 하자라고 하는데 왜 민주당에서는 동시특검은 반대하는 거죠? 민주당에서 뭐 반대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좀 검토는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일상적인 선거 과정으로서의 토론하고 정책 비전 발표하고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가 월등히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진흙탕 싸움으로 들어가야 되느냐라는 이제 그런 근본적인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동시특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야죠. 저는 지금이라도 그 수사 범위 내용 명칭 빨리 해서 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더 이상 법정 드라마로 안 가고 특검이 소신 있게 할 수 있는 공간 열어줘야 돼요. 그리고 검찰 빠지고요. 저는 그게 그나마 의혹을 해소하는데 일조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그 법조에 대한 신뢰도가 조사를 해보면 매우 낮아요. 네. 그래서 이게 특검을 하자는 게 당위적인 어떤 여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가 통일은 돼야 한다는 것처럼 특검하자 그러면 합시다 하고 70% 나오면 그럼 그게 과연 이번 대선을 올바르게 이끌어가는 방향이냐. 이 여론조사를 하는 건 정말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전 국민의 신뢰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도 지난 총선 가지고 조작이니 부정이지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잖아요. 그건 너무 소수여갖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내용인 것 그래서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특검을 하게 되면요.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하겠다라는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최대 90일인데 60일로 자르는 거죠. 그래서 수사가 내자. 여야 합의하면 됩니다. 그리고 특검을 하기 전에 이 핵심 3인방에 대해서 그거는 수사를 완전히 좀 마무리를 하고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그게 들어요. 순서인데 믿어줘야 말이죠. 예. 오늘 이 얘기를 계속하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는 그런 대선이 된 것 같습니다. 1번지 여론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박진영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시사 1번지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편안하고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다시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시사 1번지에서 만나 뵙죠.